네,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꼬박 하루가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소방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현장 취재 기자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오늘 밤 11시쯤은 돼야 초진이 될 것으로 현장에서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물류창고 다 아시다시피 그 안에 가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화재도 그만큼 강해지고 또 구조상 외부의 계급, 한마디로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라든지 화열이 그 안쪽에 가득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또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위치가 8층 건물의 6층 높이였거든요. 그 때문에 사실 접근도 사실은 쉽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본다 보면 현장 활동들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도 지금 계속 진압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소방에서는 오늘 오후 11시 정도까지 이렇게 초진을 하겠다. 초진이 가능할 것 같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도 물류창고에서도 소방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진압이 됐다고 생각해서 사실 여기에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을 정지를 시켰는데 이후에 화재가 다시 확대되면서 굉장히 다시 커지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언제까지 끄겠다라는 부분들을 목적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화재 진압들이 이루어지고 또 안전한 상황에서의 대원들의 어떤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오늘 오전에는 내부 진압에 투입됐던 대원들한테 한때 철수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오늘 새벽에 이제 현장에서 진압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슬래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폭렬 현상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폭렬 현상이 뭐냐면 사실 이렇게 그 슬래브라든지 기둥 같은 경우 이제 콘크리트로 피복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 콘크리트 부분이 일부 이제 탈락하는 쪼개져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냐면 고온에 노출됐을 때 이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수증기들이 이제 팽창을 하면서 이 콘크리트 조각들이 터져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아마 이 철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부분이 훼손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니까 이런 분들이 구조 붕괴라든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혹시라도 몰라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일단 철수를 지시한 상황인데요. 현재 확인된 바로는 구조적인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진압 작업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붕괴 위험 때문에도 한번 철수를 했지만 위에서 헬기가 이제 물을 뿌리면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또 철수한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맞습니다. 또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헬기 워낙 화재가 크니까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소방 헬기를 동원해서 상부에서 살수를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이제 세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 헬기가 한번 그 바스켓으로 물을 뿌릴 때 뿌릴 수 있는 양이 한 800리터에서 한 1000리터 정도, 한 1톤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물 무게만큼이 그만큼 이제 하중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이 공중에서 낙하하면서 이제 이 구조체에 충격을 줬을 때 그런 부분들 문제죠.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아마도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들을 일시 이제 중단시켰던 그런 상황들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 이후에는 지금 현재 이제 현장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공중 진압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들도 동원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6층, 7층 이 내부 쪽에서 화재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깥에서 이렇게 물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성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외부로의 확산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건물 구조 전체에 어떤 열들이 축적되는 것들을 물을 적셔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이제 보호하는 이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6층, 7층으로 당장 직접 들어가서 불을 끄기는 좀 힘든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 그리고 공중을 연계해서 좀 특수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이것도 가동을 해서 주불의 기세도 좀 같이 잡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이건 굉장히 대형 산불이라든지 대형 화재에 굉장히 주요해서 대부분 이제 화학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대부분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소방차 같은 경우에 분당 한 2,800리터 정도의 물을 이제 방사할 수 있는데 이 포방사 시스템은 최대 이제 75,000리터까지 거의 일반 소방차의 한 26배 정도까지 물을 동시에 이제 방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효과적인 대형 화재인 효과적인 어떤 장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지금 현재 화재는 건물 내부 실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수한 포방사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래도 그 건물 안쪽에 우리가 화점이라고 하는 실제로 가장 화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물을 방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런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당
7만 5천 리터의 물이 계속 건물 안으로 유입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건물이 무게도 상당히 이제 네. 물에 의한 하중에 대한 부분들의 어려움, 또 한편으로는 이만큼 물을 쏟아내려면 어딘가는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런 충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비를 이제 운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화점을 명확하게 타겟팅을 하려면 누군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이제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진입도 상당히 좀 어렵고 안전에도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다른 지상층에서 바로 접근이 어려운 어쨌든 계단이라든지 뭐 비상용 승강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대부분 소방대원들 지금 현재는 계단을 통해서 현장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 화재가 발생한 곳에 농연이라든지 화열 또 계속 화재가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경로만 가지고 접근을 해서 효과적으로 화점을 잡아서 확점에 접근을 해서 불을 끄기는 상당히 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겉에서 아무리 물을 뿌린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 창고가 대부분 이제 밀폐성이 높거든요. 대부분 이제 바깥쪽에 개구부라든지 창문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네. 예. 화재가 발생한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진압 작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진압 대원들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예. 네, 저희가 뭐 조금 전에도 상황을 보긴 했지만 화면으로 봤을 때 위에 또 이 검은 연기들이 계속 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확실히 연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내부 진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 물류 창고들을 지을 때는 이렇게 이제 화열이라든지 연기 같은 걸 빼줄 수 있게끔 비상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연기 배출 설비라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 시설 같은 경우 지금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연기들이 배출이 잘 용이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일부 부분의 외벽 부분이 탈락돼서 개방된 부분들이 일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기들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화재 관점에서는 안쪽에서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쪽에 연기라든지 열을 빼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마련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들을 갖추는 것들도 사실은 지금은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현장 활동들도 더디게 하는 데다가 또 화재가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 검은 연기가 나고 있다는 건 사실은 계속 무엇인가가 타고 있다.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은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상황, 한마디로 가연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탔는데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개구부가 생긴다거나 또 이를테면 공기가 바로 들어갔을 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 또 다른 층으로의 또 연소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또 화재 전체가 더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는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당국도 다른 층으로 이제 그 화재가 번지는 거에 대해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에도 이제 만약에 내부로 투입하고 있는데 하부층에서 또 불이 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소방 인력들이 그것도 안에서 또 고립되는 상황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네. 위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인 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제 불이 나면 열이 생기면서 이 화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상부 쪽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층부의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하부층으로 이제 거꾸로 불이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들은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화재처럼 굉장히 장시간 지속이 되면서 아마도 소방에서도 그래서 하부층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하부층 5층 이하 부분에도 다 지금 이제 이 물품들이 다 가득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부층으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부층의 연소 확대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부층의 연소 확대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화염보다는 다른 가연물들의 옮겨 없어 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하부층으로 확산된다든지 과거에는 또 이를테면 복합 패널, 소위 샌드위치 패널 네.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제 심재들 한마디로 단열재 부분이 가연성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열에 노출되면 이 가연성 심재가 녹으면서 흘러내리거든요. 흘러내리면서 불이 붙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확대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이제 준공이 완공이 된 상황이라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2020년도 전후에서 사실 이 단열재에 관련된 또 복합 패널에 관련된 기준들이 상당히 상향됐기 때문에 과거의 가연성 심재를 썼던 이런 샌드위치 패널보다는 훨씬 더 안전성이 높아서 화재의 저항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경험했던 굉장히 가연성이 높은 이 재료를 썼던 이런 이제 현장보다는 빠르게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으로든 화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몇 년 전 2021년이죠. 그때도 이천에서 이제 물류센터 화재가 좀 며칠 동안 계속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준공이 좀 최근에 된 건물이라서 아무래도 단열재가 그래도 불에 붙을 가능성은 그때보다는 좀 적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뭐 중불연 이상의 성능들을 갖추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2000년대 이후에 이런 물류 창고 또 이를테면 또 이런 공장 이런 데들이 이제 이 복합 패널,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화재가 확산되거나 피해가 컸던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지금은 아마도 이런 복합 패널에 관련된 기준으로만 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준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널 자체로도 사실은 준불연, 완전히 안 타지는 않지만 거의 타지 않을 정도의 이런 이제 성능에 근접하는 이런 성능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의 이런 시험 방법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의 위험성. 그래서 이번 화재도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건 거의 30시간 이상 화재가 진압되고 있는데도 외관의 변형들이 사실 상당히 적거든요.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외형이 다 떨어지거나 탈락하거나 뭐 이를테면 그 외벽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장면들이 보이는데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바깥쪽으로의 어떤 확대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다만 안쪽에 가연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가연물이 연소되는 상황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 화재에 노출됐고 또 이 진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물을 머금었고 이러한 대형 건물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화재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고 또 이런 가연물이 많아서 강한 화열이 형성됐다면 사실 어쨌든 간에 구조체의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 구조체 또 힘을 받는 이런 이제 구조부를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데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내화 성능이라고 하는 불이 나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은 버텨야 된다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들을 만족하고 있지만 다만 이렇게 장시간 화재에 노출되거나 또 이를테면 가연물이 많아서 원래 갖춰야 되는 그 성능보다도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적인 힘이 이제 약해지면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시간 화재가 이어지면 붕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붕괴의 조짐은 없습니다만 또 활동 중에 또 이런 추가적인 어떤 붕괴의 위험이나 구조적 위험성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에 있는 가연물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여러 단으로 쌓아서 적층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이런 것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면서 화재 현장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 소방대원들이 사실 본인들이 직접 진압을 하러 현장에 접근했다 하더라도 퇴로가 막히는 상황들, 퇴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은 이런 구조 붕괴에 대한 조짐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고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계속 소통을 하면서 활동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또 퇴로 확보가 계속 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요. 또 소방대원들이 직접 구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현장에 이제 안전을 체크하는 안전 담당관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수시로 계속 확인들을 하면서 현장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 안전에 대한 판단들도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 물류센터 바로 옆에 이 주변에 석유화학단지가 좀 있습니다. 소방당국도 이쪽으로 이제 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벽이 전면적으로 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불티들이 굉장히 많이 날리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우기다 보니까 장마철이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서 이렇게 이제 불티에 의한 화재 확산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다른 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뭐 복사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열정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들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어느 정도 이격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이런 화학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의 어떤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5년 전에 그 이천에 있었던 쿠팡 물류 화재 사고 그때는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원인들이 조금 그 화재를 좀 장시간 키운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을 좀 비교해 본다면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도 한번 복귀해 주시죠. 그 당시의 화재는 최초에는 이제 지하 2층에 있던 이제 물품 진열대 4개 있었던 이 콘센트에서 최초에 이제 화재가 불꽃이 일면서 이게 화재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초기에는 사실 이렇게 전기 콘센트 화재 굉장히 작은 화재였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불꽃으로 인해서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이 건물에서 관리자들은 항상 오작동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당연히 또 오작동이겠거니 하면서 이 시스템을 다시 이제 리셋을 한 거예요. 근데 리셋을 하고 나서 다시 해보니까 또 울리니까
이게 화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예. 또 리셋을 하고 또 리셋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사실 초기에 상당한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린 상황들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작동이 많으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 또 수손 피해가 있으니까 스프링클러 밸브도 이제 잠궈놓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화재 원인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처음부터 굉장히 큰 화재를 형성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초기 대응하는 과정이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로 사실은 대형화된 상황인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나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이제 진압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방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아직은 알려주지 않고 있고 저보다 이제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뭐 수신반의 작동 상태라든지 또 현장의 여러 가지 기기의 어떤 이 기능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런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화재 원인은 일단 나중에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이번에는 건물 6층에서 이제 불이 시작된 걸로는 일단 알려졌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원인으로 추측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물류창고 화재들, 뭐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들도 발생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물류창고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이 사례들은 사실 사용 중인 물류창고가 아니라 물류창고를 짓는 과정, 혹은 또 물류창고를 이렇게 증축하거나 이렇게 공사 중이었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용 중인 상황에서의 물류창고의 화재의 어떤 원인들은 사실 일반적인 건축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많던 것들이 뭐 설비상의 뭔가 문제, 혹은 또 전기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이번 화재도 사실은 6층 같은 경우에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이런 이제 구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뭐 화기를 다루는 작업이라든지 또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축물의 일반적인 어떤 설비라든지 설비의 과열이나 혹은 또 이런 부분의 문제, 혹은 또 아니면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문제, 또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물류창고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물류를 옮기는 뭐 지게차라든지 또 이를테면 이동형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기도 이제 배터리류가 들어가는 이런 장비들을 쓰니까 이런 곳에서 혹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들은 두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계절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여름철 6월에서 8월까지의 화재들을 보면 다른 때보다는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특징적인 건 전기 화재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네. 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혹시라도 전기적인 어떤 요인에 의한 가능성들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소방관 한 명이 또 한 분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했는데 치료받기도 했고요. 지상공중과 연계된 이런 뭐 화재 대응이라든지 지금의 여러 가지 좀 장비들을 투입했는데 좀 유예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사실 참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소방관들의 안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확보를 한 이후에 진압을 한다고 한다면 또 소방 현장 활동이 굉장히 소극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좀 더 너무 적극적인 진압을 한다고 하면 소방관들의 안전이 상당히 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게 정답이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내부에 남아있는 이를테면 요 구조자, 이를테면 여기 근무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따로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물론 계속 화재가 지속된다면 어떤 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뭐 추가적인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무리한 소방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방관들이 다치거나 또 화를 당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대형 물류창고 우리가 알만한 대규모 물류기업들의 이런 물류창고들도 큰 화재들을 겪으면서 사실 일주일 이상 타면서 다 전소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빨리 못 끄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충분히 사람들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 이제 다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무리하게 진압하기보다는 주변으로 어떤 피해 확대가 커지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진압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진압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진압 쪽에 방점을 두고 또 국민분들도 야 불났는데 왜 빨리 안 끄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명 안전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리하지 않게끔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들도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